안녕하십니까, 박승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외환관리 실무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 전문용 1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과목이 너무나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과목의 비중이 물론 뭐 시험에서도 50점을 차지하지만 2과목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은 꼭 전부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문제에서 좀 이번에 바뀐 제도를 다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좀 파악해서 문제를 좀 변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 1장 총론 부분하고 2장까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급까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급 등의 방법부터 시작하는 자본거래는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 시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넘어가서 핵심 정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외국환 거래법, 원래는 관리법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거래법으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자, 가장 옳지 않은 건 이거 잘 나오는 케이스니까 자, 기억을 합시다. 국제수지의 균형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한 거죠. 대외 거래. 자, 외국환 거래의 관리 강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유를 목적으로 해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거지 관리 강화다 이런 단어 나오면 틀렸다고 했어요. 관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외국환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환율 제재 국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재를 한다거나 환율을 조작하네 이렇게 찍힐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했죠. 포지티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채택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두고 있다. 자, 속지, 속인, 보호, 국제무역, 국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자, 법률 위반 시에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나요? 자,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죠. 법률 행위는 유효하고 그 자체는 이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에 가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그 밥 먹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죠. 그 돈을 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3번으로 넘어가서 외국환에 대한 개념인데요. 외국환이란 거래 당사자가 소지하는 곳에서 지급과 영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자, 송금거래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보면은 격지자 간 거래. 격지 간 거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지고 내국 통화로 거래되는 건 내국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국 통화는 내국환의 개념이고, 내국환도 외국환 거래법 대상의 적용 대상인가요? 대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4번에 보면 1번은 너무 좋은 말이죠. 대외거래의 자유보장,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건전한 발전. 자,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정한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고 했었죠. 기재부 장관은. 그런데 최소한은 아니다.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넘어가서 5번을 봅시다. 5번. 자, 5번을 보게 되면 거래법의 실효성을 위한 보고 및 검사 업무 관련 사항인 경우 외환 전산망 등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나 자료 송부의 경우 등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의 보장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거래 당사자로부터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가 없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산망 등을 통해서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없다. 뭐 설명했었죠. 6번 보게 되면 외국환 업무에 관련 법령 체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거래법은 법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르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외국환 거래 규정은 누가 고시하죠?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굉장히 높은 곳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환 업무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맞고. 자, 7번에 보면 외국환 거래법상에 외국환의 대상이 아닌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환이라는 게 물적 대상이 있으면 외국환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환에는 대외지급수단, 그리고 증권, 그리고 파생상품, 그 다음에 채권 등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내국, 그 다음에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내국 지급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귀금속 등이 있다고 해서 그 분류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 세 가지 분류가 있고, 여기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외국환에는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 외화파생상품, 그 다음에 내국지급수단, 귀금속 이렇게 분류되고, 이 세 가지가 다 물적 대상이다라고 해서 분류를 하라고 했죠. 자, 외국환에 대한 거니까 1번에 외국 통화도 되고요, 증권도 되죠. 그리고 3번도 증권에 해당하죠.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정부 지폐, 주화 등은 액면가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 제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액면가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뭘까요? 여기 있죠. 귀금속에 들어간다 그랬죠. 액면가 초과돼서 거래되는 금화라는 게 뭐예요? 이 골동품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면은 금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길드로 거래되거나는 이 화폐되지 않는 통화들, 그러니까 유통되지 않는 화폐 같은 걸 말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게 되면 좀 좋은 문제인데,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그러니까 1번을 보게 되면 행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여 국내의 효과에 미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거기 보면 외국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외화 같은 걸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효과가 미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죠. 그래서 국내에서 외국하고 거래를 할 때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외화 거래도 대상이 되고요. 외국환 거래법에. 외국에서 거래되는 국내의 내국 지급수단이 있었죠. 그것도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거래되는 내국 지급수단이 뭐예요? 해외에서 거래되는 내국 지급수단. 해외에서 원화로 거래되면 그것도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9번 같은 문제 중요하다고 했죠. 외국환의 물적 대상입니다. 그러면 외국환이라는 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1번도 맞죠. 2번도 맞고 4번은 뭐죠? 여기 이 외국환이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환이 있고 내국 지급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귀금속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네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물어본 건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답하고 있는 4번이 틀린 거죠. 이해가셨죠? 그렇지만 얘는 다 뭐예요? 외국환 거래법상 물적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10번에 외화증권이에요. 외화증권은 여기 외국환의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도 아닌 거고, 여기 4개, 3개다, 4개도 아닌 거고, 여기 당연히 여기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증권에는 우리가, 어떤 게 있다고 했죠? 그 자본시장법상에서 말하고 있는 6가지가 다 외화증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거기 보면 국채, 지방채, 특수채 요거 있고, 2번, 3번까지가 다 외화증권인데 4번은 뭐죠? 4번은 대외지급수단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여기서 구분해오면 이런 거죠. 외국환 다시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채권, 파생상품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걸 물어본 거죠, 이거. 근데 4번은 이거죠, 이거.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죠. 거기 뭐 우편한 신용장, 환원 이런 건 다 대외지급수단에 포함됩니다. 틀렸다. 이거 분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11번. 이런 변천사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뭐 대략적으로 보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외국환 관리법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래법으로 바뀐 거고, 자본시장법이 언제 시행됐죠? 자본시장법은 2009년도 2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자, 이건 좀 기억하자고 했죠. 원래는
2008년도 11월 달에 이제 제정됐고요. 그 다음에 발효는 2009년도 2월 달이죠.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나면서 폭락을 한번 했었죠. 자, 12번에 보면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 대출, 해외 자금 등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됐다. 과거까지는 자본거래에 대해서 대부분 다 허가제를 도입했다라고 했는데 2006년도에 허가제가 폐지됐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외국환을 관리하는 대상이 기재부도 있고 금융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가장 큰 곳이 이제 기재부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뭘 한다고 그랬죠? 모든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등록 및 감독, 긴급 조치 등을 하는데 자, 환전영업자는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거? 관세청이다라고 했어요. 다른 곳은 다 기재부인데 얘만 관세청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한국은행의 외국환 업무입니다. 외화 매매, 파생상품, 운용 이런 거 하는데 자, 외국환 거래의 정지 등 긴급 조치 이거 엄청 큰 거죠. 외국환은 거래를 못하게 한다? 우리나라 수출 수입 다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굉장히 특수한 경우 아니면 외국환 거래 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못할 거예요. 외환위기 때 2007년도, 아까 1997년도만 해도 이렇게 거래 정지까지는 못하죠. 거래 정지하는 나라들 어디 있나요? 막 옛날에 그리스 같은데 한 달에 하루에 뭐 $100 이상 못 빼게, 100유로 못 빼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이런 데라든가 남미는 아예 달러를 못 삽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그럼 거래 정지를 한다.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 소속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15번. 한국은행의 외국환 관리 업무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에 1번. 외국환 업무의 증계 의뢰. 자, 이건 한국은행이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보면은 외화국환 거래의 상시 모니터링, 외환 거래, 사후 관리 및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외환 시장 안정 협회에 운영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자, 위에서 큰 건 다 누가 한다 그러죠? 기재부가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자, 외국환 평형기금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외국환 평형기금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 누가 발행하는 거죠? 기재부가 발행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정부를 대상으로 해도 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팔아도 되는데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유로채하고 자, 그 다음에 외국채 같은 게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 신용도에 따라서 이 금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국가 신용등급이 안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외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 제3의 국가라든가 아니면 개발도상국들이 망하는 시스템을 보면은 외국환 평형기금을 계속 들여와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자를 도입해야 되는데 계속 환율이 이제 사람들이 그 나라가 좀 불안하니까 달러를 들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환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자국 통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요. 그럼 계속 달러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외국환 평형기금을 발행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국내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국내에서 달러가 없을 테니까. 발행하면 신용등급이 안 좋으니까 계속 금리가 올라가요. 막 20%, 30%.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이 금리 부담이 또 엄청나겠죠. 원금에 대한 금리 부담.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국가가 쇠락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빌려주는 데는 그 나라가 좀 뭐 빼먹을 게 있어야 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이 뭐 빼먹을 게 있어야 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파산 한 11번인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빌려주는 이유가 빼먹을 게 많죠. 거긴 자원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자, 16번에 보면은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발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문제가 뭐죠? 이자가 부담이 크니까 보통 이제 국가 간의 수합 거래를 많이 하죠. 통화 수합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당신네 있는 그런 나라의 달러하고 우리나라 원화라고 좀 바꾸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사실 수합의 내용을 잘 들었다 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수합 거래를 했어요.
야, 우리 힘들면 베트남 니네가 달러를 좀 줘라고 하는데, 나도 힘들면 걔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수합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고, 미국이나 이런 데라는 좀 의미가 있겠죠. 자, 17번 볼게요. 다음 중 외국화 업무 취급 기간인데, 그 취급 기간은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외국화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외국화 업무 취급 기간이 있고, 기타 외국화 업무 취급 기간이 있다라고 했죠. 1번이 뭡니까, 1번. 1번은, 새마을금고 중앙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이런 데 뭐라고 했죠? 기타 외국한 은행이 들어갑니다.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에 들어가죠. 외국한 은행은 시중은행 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환전 영업자는 관세청에 등록 맞죠? 자, 피지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다 그냥 기재부라고 했었죠. 자, 18번. 외국한 업무 등록 요건인데 중요한 게 뭐냐고 그랬으면, 자, 일단 전산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영업소별 2명은 맞아요. 근데 뭐죠? 은행별이 아니죠. 지점별입니다. 지점별. 그러니까 영업소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에다 별표 치시고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서 19번 봅시다.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중개업자나 이런 것들은 제도가 바뀌면서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기억할 게 뭐라고 있죠? 기재부 장관이 하는 업무 중요하다고 했고, 한국은행 업무는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충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핵심은 이제 외국한 은행이죠. 외국한 은행을 중심으로 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타에 있는 기타 외국한 업무 취급기간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전문 외국한 업무 취급기간은 우리가 환전 영업자 또는 뭐 소액 해외 송금업자, 해외 이체업자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중개업자는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금융회사 같은 거잖아요. 증권회사죠, 증권회사. 그러니까 여러분 증권 거래하는 건 다 중개거래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1번에 보면 증권의 매매 주요 업무로 주선 및 대리 업무가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주선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의 중개,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투자 중개업자는 내 돈 갖다 하는 게 아니라 고객 돈 갖다 하는 거라서 이 타일 자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회사의 자본,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는 매매업자라고 했죠. 매매업자. 그래서 기억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자,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어느 것이냐 중요하다고 했죠. 자, 국민은 들어온 지 3개월이 넘으면 무조건 국민인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건 거주자니까 뭘 물어본 거예요? 자, 거주자 물어볼 때 외국인 거주자와 국민인 거주자를 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국민인 거주자냐 외국인 거주자냐 분류를 꼭 잘 하셔야 돼요. 자, 비거주자였는데 3개월 이내에 국민인 거주자 맞죠? 자, 외국인은 6개월이 지나면 외국인 거주자. 자, 대한민국 제외공간은 아무리 밖에 나가 있어도 뭐로 본다? 국민인 거주자로 본다라고 했죠. 자,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국민인 비거주자가 됩니다. 4번이 틀렸죠. 자, 21번으로 넘어가면 미합 중국 군대 그 구성원 및 군속이죠. 군속. 그 사람 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유엔군, 대사관, 영사관 이런 사람은 외국인 비거주자라고 했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인 비거주자다. 자, 3번 볼게요.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 외교관 이런 사람 다 뭐예요? 외국인 비거주자죠. 자, 거주했던 외국인이 해외로 나갔어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나가서 3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 외국인 비거주자라고 했죠. 우리나라 들어오면 6개월, 나가면 3개월입니다. 자, 21번에 2번은 외국인 거주자에 해당되죠. 틀렸죠. 2번이 정답이죠. 자, 거주성입니다. 외국한 거래 유형은 거주성의 분류가 중요하죠. 왜 그러죠? 계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들고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화의 반출을 받기 위한 거죠. 자,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입니다. 자, 소득세법과는 차이가 많다라고 했죠.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공통거 가족은 그 해당 가족의 거주 여부에 따라서 분류된다라고 했는데, 그 해당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당해 거주자라고 했죠.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 해당 가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뭐 이렇게 한 40세고 아이가 뭐 한 3살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아이의 거주성은 아빠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빠를 따라간다는 말이 뭐예요? 당해 거주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해당 가족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때는 예해 거주성으로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아빠를 따라가니까 당해 거주자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겁니다. 헷갈리는데 거기 해당 가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당해 거주자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 국내 거소증 소지자. 그러니까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그 다음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 거기 보면 1번은 맞죠. 외국 국적 취득자. 그러니까 국민인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한 거다라고 했죠. 시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맞고, 2번은 외국인 등록증은 순수 외국인만 가능하고, 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생겼다라고 했죠. 3번이 맞는 얘기고, 자, 시민권자는 여권 타입이 PR이 아니죠. 그 해당 국가의 여권이 있겠죠.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여권이 있고 우리나라의 여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 여권 제도는 없었어요. PR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옛날에 R이나 PR이라는 타입이 있다라고 했죠. 여권에 보면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주 여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자, 24번. 자, 외국인 재외동포가 출입국 사무관리소로부터 받는 게 뭐죠?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다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순수 외국인이 발행한다. 네 번째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외국에 갔어요. 그럼 뭐죠? 시민권자입니다. 틀렸죠? 자, 넘어가서 거주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복수요건은 보통 우리가 발행하는 게 복수요건이죠. 10년짜리죠. 10년짜리. 그래서 뭐 요즘에야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나갈 일이 없겠지만 자주 나가는 분들은 그 여권 용지가 몇 장이 없잖아요. 그걸 좀 많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돈 좀 더 내면. 그러니까 막 도장을 찍다 보면 찍을 데가 없잖아요. 그 연장하려면 그 새로 발급하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 종이만 붙이면 됩니다. 종이만. 근데 10년 정도 주니까 그렇죠. 근데 군대 안 갔다 오면 10년이 안 나와요. 단수여권이 나옵니다. 단수여권. 그래서 군대를 꼭 갔다 와야 돼요. 여성분들은 상관없는데 남자들은 군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가서 안 들어올까봐. 자, 외국인 등록증은 그 조선족, 우즈베키스탄 등은 뭘 발행하죠? 외국인 등록증이 아닙니다.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을 발급해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애를 막 낳아요. 그럼 2대, 3대, 4대가 되면 거의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을 발급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6번. 대외거래에서 자, 경상거래가 있는데 경상거래가 있고 자본거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거래라는 건 외국 간의 거래는 경상거래가 있고 자본거래가 있다고 했죠. 다시 얘는 무역거래와 무역 외 거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본거래는 해외 투자가 이제 자본거래라고 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가 무역 외 거래다라고 했습니다. 2번이 틀렸죠. 2번. 2번은 자본거래입니다. 자본거래.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번에 가면 대외거래 형태의 자본거래는 뭐 해외 투자하거나 임대차하거나 파생상품 투자하거나 보증서거나 이런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전거래가 뭐죠? 이전거래 여기죠.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래. 이전거래라는 건 별거 아니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게 뭡니까? 뭐 생활금 준다거나 아니면 경조사 때 주거나 증여가 있겠죠. 증여 이런 것들 말하죠. 여러분 지나간 사람한테 1000만원씩 주나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지나간 사람한테 1000만원 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는 지인이거나 필요에 의해서 주는 걸 이전거래라고 하는 거죠. 자, 경상거래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중국 진출을 위해서 의약품 시장 정보를 받는 대가, 이거는 경상거래가 맞죠. 자, 중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자, 설립을 할 때 주는 건 자본거래인데 거기서 발생한 배당은 경상거래가 맞아요. 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금을 차입받았다. 이거는 무조건 자본거래입니다. 자금의 차입은 자본거래가 맞죠. 자, 29번. 외국한의 사전적 관리는 신고 등의 업무하고 지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정이 있다. 그러니까 신고 등을 하면서 서류 등을 다 내야 되고 지정을 통해서 23개 항목을 지정하면서 그 은행으로만 거래하게 한 그런 제도가 있다라고 했죠. 자, 1번 봅시다. 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전적 관리다. 자, 네 번째 보면 신고 절차 없이 실명 확인이나 증빙 서류만을 제공하는 건 뭐예요? 확인사항이라고 했죠. 확인사항. 그래서 신고 등의 업무는 확인, 그 다음에 신고 수리, 그리고 허가, 인정 이렇게 있다고 했죠. 가장 간단한 게 확인이죠. 서류 같은 건 대략적으로 보고 또는 실명 확인만 하고 보내주는 거죠. 30번 사전적 관리입니다. 확인, 신고 수리 허가가 있다. 자, 기재부 장관은 위임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거래 외국한 은행 지정 대상 거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5,000불 이하 송금 뭐 이런 게 대부분 다 지정 거래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사본을 보관해야 돼요?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사본 보관 의무가 없고 신고 등의 업무로 넘어가면 이제 증빙 서류 등을 원본 제공이 원칙이죠. 자, 넘어가서 31번을 보면 신고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자, 신고죠. 신고가 있고 신고 수리가 있고 허가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설치, 이거 뭐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신고 수리 항목입니다. 신고 수리는 몇 개 안 되니까 기억하자고 했어요. 허가는 외국한 은행의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신고 수리에 외국한 은행은 뭐가 있죠? 외국한 은행의 신고 수리는 뭐 부동산 취득, 또 임차권, 요게 신고 수리죠. 그 외의 권리의 취득, 신고 수리.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 설치, 이거는 신고 수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자. 1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일반적으로 외국은행의 신고도 있고요. 외국은행의 신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신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신고 사항인데 1번은 아니죠. 1번. 자, 32번.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취지를 있다는 건데까, 자, 미화 연간 5만 불 초과 지급 확인, 상계, 상호 계산 이런 것들은 이 교포 등의 여신, 그다음에 외국 회원권 취득이 뭐 외국한 신고 사항이다. 자, 대위 지급 수단의 매매, 뭐 3년 초과 DA 수출, 이건 뒤에 나온다고 했죠. 그 뒤에 나와서 꼭 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제3자 지급 꼭 반드시 한국은행 신고 사항은 아니지만 신고 사항이다. 자, 세 번째, 여행 경비 등은 대부분 다 세관에 신고한다라고 했죠.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임대차 거래는 원칙적으로 외국한 은행 신고 사항이다. 한국은행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34번. 허가사항은 거의 없다고 그랬죠. 허가사항은 거의 없는데, 자,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설치, 신고, 수리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기재부 장관 허가사항. 허가가 별로 없으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기재부 장관의 허가사항이 뭐죠? 금융기관의 역외 계정과 일반 계정과의 자금 이체다. 그죠? 10%가 넘어가면이라고 했죠. 10%까지는 괜찮고, 그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 당사자의 신고 수리 사항인데요. 자, 신고 수리니까 기억을 해야겠죠. 자본거래 신고 대상 중 신고 수리 여부가 적합한지 심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하는 게 신고 수리라고 했고, 맞죠? 1번이. 자, 2번 설명했고. 자,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허가죠, 허가. 자, 네 번째, 임차권 등을 제외한 권리 취득은 한국은행 신고 수리가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5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